지금 테헤란은 지역 그 자체입니다. 50년 역사의 서울로가 폭격으로 무너지는 아비 규환 속에서 이란 9천만 국민은 태극기를 붙잡고 대한민국만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직 중동 외교관의 이 충격적인 증언 한마디에 대한민국 외교부와 용산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혈맹이라 떠들며 30조 원이 넘는 무기를 팔아치운 러시아는 공습 시작, 단 8시간 만에 야반 도주했고 이란의 원유를 헐값에 쓸어 담던 중국은 국기조차 팽개친 채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강대국들이 70년 우정을 단 한 방의 미사일과 맞바꾸고 도망쳐버린 절망의 땅, 생존율 0%의 사투장에서 9천만 이란 국민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릴 도우러 온다고? 이란 내 강경파 군부 세력 알리레자이는 비릿한 냉소를 날리며 대한민국의 파견 결정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를 전율케 하는 웅장한 엔진음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대한민국 상록수 부대가 짙은 화염을 뚫고 기적처럼 강림한 것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작전.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강대국조차 포기한 이 사지에서 9천만 이란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을까요? 50년 전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뿌려진 눈물의 씨앗이 어떤 기적을 불러왔는지 그 전율 돋는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가슴 벅찬 자부심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나즈 카리미입니다. 42살, 이란 국영통신사의 종군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전장을 누렸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네요. 2026년 2월, 테헤란의 새벽은 차가운 겨울 공기 대신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잿빛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온한 잠에 빠져있던 이 도시 위로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진 거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건 초점이 나간 채 금이 가버린 카메라 렌즈뿐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렌즈를 닦아보려 했지만 끈적하게 달라붙은 먼지는 좀처럼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이웃들의 집과 비명을 지르며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뿐이었죠. 저널리스트로서 수십 년간 다져온 냉철한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참상을 지켜보며 제 가슴 한구석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다시 들려오는 폭격의 육중한 굉음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보호받고 있는 걸까? 그토록 우리를 지켜주겠다던 우방글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하얀 종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글씨를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은커녕 짙은 안개와 연기 속에 고립된 유령 도시 같은 느낌만 들었죠. 이 거대한 공포 속에서 저를 포함한 9천만 이란 국민은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외교 단지가 밀집한 구역 쪽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급하게 엔진 소리를 내며 줄지어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망치는 듯한 그 긴박한 움직임에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차량 행렬을 쫓아 도착한 곳에는 낯익은 깃발들이 어둠 속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비겁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죠. 러시아 대사관의 웅장한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마당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뭉치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 혈맹이라며 호언장담하던 러시아 외교관들이 폭격이 시작된 지 고작 8시간 만에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를 이어 전략적 동반자라 부르던 중국의 검은 SUV 행렬도 국기조차 챙기지 않은 채 흙먼지를 일으키며 국경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아치우고 우리 땅의 석유를 헐값에 가져가던 그들이 정작 미사일 한 방에 70년 우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허망한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배신감과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볍고 비겁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멍하니 서 있는 제 곁으로 한 노인이 다가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고 온 자들은 도망치기 바쁘고 마음을 줬던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법이라네. 노인의 쉰 목소리가 제 귓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노인은 주름진 손을 들어 저 멀리 폭격의 연기에 가려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진정한 형제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법이지. 저 길을 한번 가보게나. 노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자욱한 먼지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낡은 표지판 하나가 보였고, 저는 자석에 끌리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길 끝에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진짜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낡은 추억의 잔해만 남아있을까요? 샵샵샵 3점, 시첩 지워지지 않은 이름, 서울로. 노인의 손가락을 따라 도착한 곳은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 우리 이란인들이 50년 넘게 서울로라고 불러온 바로 그 3km의 길이었습니다. 폭격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주변 건물들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지만, 신기하게도 서울이라는 페르시아어 글자가 선명한 표지판만은 꼿꼿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 길을 밟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 섭씨 6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삽질을 하며 길을 닦던 검게 그을린 한국 청년들의 모습 말이에요. 할머니는 늘 제게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온 약탈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세우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요. 배고픈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건빵을 건네주고 숨이 막히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들의 선한 눈빛을 우리 이란 사람들은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표지판에 묻은 핏자국과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저 멀리 다른 동네에서는 생존을 위한 폭동과 약탈이 시작됐다는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서울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낡은 천 가방을 맨 중년 남성이 다가오더니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꺼낸 건 다름 아닌 커다란 종이 뭉치와 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주변으로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에서 펜을 꺼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어떤 간절한 열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닥에 엎드려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태극기였습니다. 변변한 인쇄기조차 작동하지 않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손에 쥔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스럽게 태극 문양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정복자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땀 흘렸던 형제들을 보내주세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일제히 손으로 그린 종이 태극기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9천만 이란 국민이 전 세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그 순간, 그들이 마지막 구원의 이름으로 기억해낸 것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에 제 온몸에는 찌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꺼내 불안정한 신호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테헤란의 서울로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도망친 이 거리에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지만 렌즈를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간절한 리포팅 영상은 수천 개의 위성 신호를 타고 바다 건너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해 빛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 이름 없는 시민들의 간절한 기도가 과연 그 먼 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이 불타는 사지로 우리를 돕기 위해 와줄까요? 저는 기진맥진한 채 서울로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끊겼던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한국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 알림이 제 손바닥 위에서 뜨겁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테헤란 현지의 리포팅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표정은 한없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죠. 대통령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재 이란은 사실상 전면전 상태입니다. 이런 사지에 우리 군을 보내는 건 장병들의 목숨을 건 너무나 무모한 도박입니다. 참모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회의실에 차가운 벽을 때렸습니다. 미국의 작전 구역에 우리 군이 진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또 국민의 혈세와 장비가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크린 속에서 손때 묻은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이란 아이의 모습에서 도저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일어섰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이 짧고도 무거운 질문에 회의실은 일순간 깊은 침묵에 빠졌죠. 참모들의 치열한 공방이 몇 시간째 이어지는 동안 저는 테헤란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앉아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들뿐입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가방에서 펜을 꺼내 결제 서류에 서명했고 그 순간 비서관이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풍미 결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테헤란의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화약 연기와 매캐한 잿더미, 냄새로 가득했지만 제 손안에 든 스마트폰 화면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타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이 먼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란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무력이 아닌 재건을 위해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이내 곳곳에서 뜨거운 울음소리가 섞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카메라 렌즈 앞에 섰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응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이 지옥 같은 전장에 대한민국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 리포팅 소리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노인들이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뒤편에서 땅을 울리는 무거운 군화 소리와 함께 위협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강경파 부대원들이 무장 장갑차를 앞세워 이곳 서울로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들의 리더인 알리 레자이 작전 참모가 차에서 내려 제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파르나즈 카리미 기자,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외세의 개입을 선동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건 엄연한 반역죄다. 레자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의 뒤에 선 병사들은 당장이라도 시민들을 무력으로 해산시킬 기세로 총구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렌즈를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것은 선동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일 뿐입니다. 당신들도 이란인이라면 저들이 누구를 부르는지, 저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제 항변에도 불구하고 레자이는 비릿한 냉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의 불법 집회를 즉시 강제 진압하겠다. 가용 인원을 전부 투입해한 놈도 남기지 마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저 역시 기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장갑차의 거대한 바퀴가 시민들을 짓밟기 위해 전진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길 건너편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한 노인이 절뚝거리며 걸어나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서울로의 표지판을 50년 넘게 지켜온 늙은 석공 아바스였습니다. 아바스는 장갑차의 총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품 안에서 장갑차의 거대한 바퀴가 아바스의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매캐한 디젤 엔진 소리가 노인의 가녀린 어깨를 뒤흔들었지만 아바스는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그낡은 종이에 고정했습니다. 그곳에는 1970년대의 거친 흙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아바스와 검게, 그을린 한국인 청년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쥔 채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레자이 참모, 똑똑히 보게나. 이 사진 속 청년은 자기가 먹을 물조차 아껴가며 우리 이란 아이들의 입에 먼저 부어주던 사람이었어. 아바스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응축된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섭씨 60도의 모래바람이 불 때 강대국 기술자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숨어 있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삽을 들고 떼약볕 아래 섰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이 길 아래 아스팔트와 함께 섞여 있는데 어찌 당신이 감히 그 우정을 외세의 앞잡이라 매도하나? 아바스의 고백이 울려 퍼지자 총을 쥐고 있던 젊은 혁명수비대 병사들의 눈동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생중계했습니다. 아바스의 투박한 손가락이 사진 속 한국인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우정은 시련 속에서 단단해지고 진심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 법이라네. 아바스가 들려준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추억담을 넘어 왜 지금 이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을 부르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죠. 레자이는 당혹스러운 듯 사진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공기는 변해 있었습니다. 아바스의 등 뒤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시민이 다시 스크럼을 짜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종이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누군가는 그 낡은 사진 속 한국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기다린다. 한국군을 환영한다. 시민들의 함성이 테헤란의 밤하늘을 진동시켰고 레자이의 당황한 표정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하얀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조차 시민들이 든 태극기의 물결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지자 서울로는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는 하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매운 연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대신 서로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누구 하나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일제히 화면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만 개의 화면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낸 한국군 평화유지군의 활동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거친 땅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유하던 동명부대의 미소, 아부다비의 사막에서 형제처럼 훈련하던 아크부대의 용맹한 모습들이 테헤란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따갑게 찌르는 최루 가스 속에서도 중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란 시민들은 총구 앞에서도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지난 50년간 보여준 헌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 외침에 응답하듯 시민들은 저마다 손으로 만든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빗물과 눈물의 잉크가 번져 엉망이 된 태극기였지만 그 어떤 비단 깃발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70년 우방이라던 러시아가 도망간 자리를 이 작은 종이 태극기들이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알리 레자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시하고 해산시켜, 저항하면 모조리 체포해라. 그는 병사들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지만 군화 소리는 아까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 역시 화면 속 한국군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떤 젊은 병사는 방패를 슬그머니 내리고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시민들의 손에 든 태극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군부조차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쉽게 짓밟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미군의 추가 폭격을 알리는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고 지면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진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 군부의 무전기에서는 시위를 즉각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더 과격한 지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레자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파르나즈 카리미. 당장 이 불온한 생중계를 중단해라.
그의 차가운 총구는 제 이마를 향했고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레자이를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레자이의 총구가 제 이마를 짓눌렀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눈이 이 일촉즉발의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레자이의 눈에는 사리와 당혹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면 제 생명은 끝나겠지만 당신이 쏘는 그 탄환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영원히 죽이는 꼴이 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며 기자로서 전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을 통해 중계되던 한국 뉴스의 오디오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타고 서울로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란 파병 부대의 명칭을 상록수 부대로 확정했으며 선발대가 방금 김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레자이와 그의 병사들 귀에 꽂혔습니다. 총을 쏘려던 레자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코리아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국 대사관들은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쁜 이 아수라장에 오직 한국만이 우리를 위해 하늘길을 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레자이는 이를 악물며 천천히 권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온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이건 전면전이다. 그들도 곧 시체가 되어 돌아갈 거다. 레자이는 비릿한 침을 뱉어내며 병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다시 한번 미군의 스텔스기가 공기를 가르는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왔고 지면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진동으로 요동쳤습니다. 폭격의 중심지가 우리가 서 있는 서울로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피난을 권고하려 했지만 갑자기 전파를 방해하는 강력한 재밍이 발생하며 통신 두절을 알리는 붉은 표시등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와 소통하던 유일한 줄기가 뚝 끊겨버리자 서울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통신이 끊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파 군부의 무전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자이는 본부로부터 한국군의 진입을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착륙 시 즉각 전원 억류하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세를 회복하여 병사들을 독려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느냐? 통신도 끊겼다. 한국은 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저 여자 기자의 사기극에 속은 것이다. 레자이의 선동에 공포에 질린 시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근 변전소가 폭격당하면서 테헤란 전역의 전기가 완전히 나갔고 서울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비명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보조 배터리로 간신히 조명을 켜고 시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수송기는 이미 이륙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외침은 거센 바람, 소리와 다시 시작된 포격 소리에 허망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혁명수비대의 장갑차들이 시민들을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앞잡이 파르나즈를 즉각 체포하라고 외치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크럼을 짰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아바스 노인이 다시 한번 레자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낡은 사진을 치켜들었지만 이성을 잃은 레자이는 군홧발로 아바스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바스의 손에서 사진이 날아갔고 그 위로 장갑차의 거대한 바퀴가 무자비하게 지나갔습니다. 50년의 소중한 추억이 짓밟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무너진 벽에 철근을 붙잡고 버텼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제 가녀린 손목을 죄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지 않아. 당신은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간첩 혐의로 처형될 거다. 레자이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모든 희망이 거대한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가는 대신 저는 서울로 한복판에 급조된 임시 검문소의 좁고 차가운 철창 속에 갇혔습니다. 레자이는 본보기로 저를 시민들 앞에 전시해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주변을 둘러보아도 희망적인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하늘은 폭격으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군인들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손에 들려있던 카메라는 박살이 났고 메모리 카드마저 레자이의 구두 밑에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제 삶도 이란의 마지막 구원 희망도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저는 나직이 읊조리며 차가운 철창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괜히 시민들을 부추겨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한국군이 정말 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죽음은 내 탓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테헤란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그 시간에 저는 덜덜 떨며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민들도 하나둘씩 기운을 잃고 태극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깃발들은 이제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한 간절함의 흔적처럼 먼지 속에 굴러다녔죠. 레자이가 다가와 철창을 발로 쾅 찼습니다. 이제 현실을 좀 알겠나? 한국은 이미 기술을 돌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도 제 목숨은 아까운 모양이지.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제 심장은 텅 빈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9천만 국민의 간절함이 이토록 허망하게 짓밟히는구나.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평선 너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낮고 웅장한 진동음이 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틈으로 스며드는 테헤란의 새벽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점을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레자이가 내뱉은 한국군이 기술을 돌렸다라는 말은 제 영혼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죠.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굴러다니는 찢어진 종이 태극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잉크가 번진 그 초라한 문양이 마치 상처. 입은 우리 국민의 심장처럼 보여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그 먼 곳에서 이 지옥 같은 전장으로 정말 누군가 올 거라고 믿었던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제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어린 소녀가 추위에 덜덜 떨며 제 낡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공포보다 더 무거운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세상의 온갖 진실을 전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조국은 불타고 있고 동맹국들은 비겁하게 도망쳤으며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줄 것 같던 형제의 나라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한 서울로 위로 폭격의 잔해가 마치 검은 눈처럼 쓸쓸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파르나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자책하지 마. 누군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바스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오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보낸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 50년 전 그들이 그랬듯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지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린 승리한 걸세. 아바스의 말에 저는 참아왔던 울음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라기보다 홀로 남겨진 조국에 대한 가련함과 마지막까지 품었 희망에 대한 처절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포격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더니 대기를 찢는 듯한 육중하고 웅장한 기계음이 지평선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레자이가 비웃던 미군의 공습음도 혁명수비대의 장갑차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규칙적이고 거대한 마치 대지의 깊은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주 작지만 선명한 하얀색과 파란색의 섬광이 번쩍이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누군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수송기, 4대가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테헤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날개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하얀 서치라이트가 서울로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레자이는 당황한 듯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하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C-130J 수송기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고 수백 개의 낙하산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상용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낙하산 아래 매달린 거대한 보급 상자들에는 선명한 태극기와 함께 페르시아어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한국군이다. 상록수 부대가 왔다. 철창 너머로 시민들이 흔드는 종이 태극기가 다시 한번 거대한 물결이 되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선발대 대원들이 서울로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쓴 그들은 총을 거꾸로 메고 가장 먼저 다친 시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레자이가 권총을 뽑아 들며 위협하려 했지만 이미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한국군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고 수하의 병사들조차 한국군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대원 한 명이 제 철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철창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서툰 페르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재건 지원단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9천만 이란 국민이 보낸 간절한 신호가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실체가 되어 우리 곁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철창 밖을 나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닌 위대한 우정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상록수 부대의 본격적인 재건 작전은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공병대는 도착하자마자 전투 태세가 아닌 재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불도저와 굴착기를 가동해 미사일 폭격으로 끊겼던 서울로의 파편들을 치워나가기 시작했죠. 50년 전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20대와 30대의 젊은 한국 청년들은 매캐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길을 닦았습니다. 의료진은 길가의 즉석에서 대형 천막 야전 병원을 세우고 밤새 고통받던 이란 시민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구 앞에서 떨던 시민들은 이제 한국 군의관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복구된 임시 위성 단말기를 통해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다시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파괴의 미사일이 아니라 생명의 약품이었고, 그들이 든 것은 칼이 아니라 희망의 불도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강경파였던 알리 레자이조차 자신의 다친 병사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한국 군의관의 모습에 압도된 듯 차마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군 지휘관이 건넨 생수한 병을 받아 들고는 조용히 무장 장갑차를 뒤로 물렸습니다. 무력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이란인들의 마음이 한국인의 진심 어린 행동 앞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서울로의 한복판에서 아바스 노인과 한국 공병대원은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서울로 표지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50년 전의 낡은 표지판 옆에 2026년의 새로운 우정을 상징하는 번듯한 표지판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정은 시련 속에 단단해지고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문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때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국군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점령군을 맞이하는 공포가 아니라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형제를 다시 만난 환희의 축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용산에 계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것은 단순한 구호 물품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삶의 의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리포팅을 마친 제 눈앞에는 더 이상 불타는 테헤란의 공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힘차게 뻗어나가는 서울로 위로 피어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아침이 보였죠. 폭격의 굉음이 멈춘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서울로는 전장의 참혹한 상흔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아름답게 복구되었습니다. 거리 양옆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기증한 스마트 가로등이 밤마다 은은한 빛을 밝히고 있고, 시민들은 재건된 시장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평화롭게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 서울로 한복판에 서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프닝의 잿더미 속에서 울먹이며
절망하던 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 뒤로는 일한 아이들이 한국군 대원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며 기합, 소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하얀 도복 가슴팍에 새겨진 태극기와 이란 국기가 봄바람에 나란히 펄럭이는 것을 보며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는가? 라는 제 수첩 속의 낡은 질문 옆에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외교적 파트너를 넘어 영혼의 밑바닥부터 신뢰를 나눈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끄고 장비를 챙기는데 새롭게 단장한 표지판을 닦던 아바스 노인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파르나즈, 이제 이 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걸세. 사람의 진심이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하게 이 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노인의 인자한 미소 너머로 한국과 이란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서울로의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저는 서산으로 저무는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었기에 우리도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맵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는 다시 세워진 도시의 활기찬 생동감과 세대를 이어갈 영원한 우정의 향기가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가방을 메고 평화로운 서울로의 인파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뉴스의 끝이 아니라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오늘날 한국과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세계를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나요? 이 가슴 벅찬 자부심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활약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